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의 백병규입니다. 이번 주는 한반도 운명을 둘러싸고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북 특사단이 오늘 오후 이제 방북할 예정이고요. 내일 오전에는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이 대북 특사단 1박 2일의 그 방북 일정을 마친 이후 방북 결과를 들고 곧바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중재 외교 정말 그 중요한 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잠시 후에는 일부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죠. 이 김경엽 위원과 함께 대북 특사의 역할, 과제는 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그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무역 전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유럽연합이 그 보복 관세 대응을 천명했고요. 이 중국과 캐나다도 이 보복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이 국제통상 전문가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3부, 한 주간의 정치권을 전망하는 시간이죠. 출발당 최고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5일 월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사 칼럼니스트 그 이성원 씨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이승원 시사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아침 새벽부터 좀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추적 네, 내리고 있는데요. 뭐 오전 내내 내릴 것 같던데요, 분위기가요. 네, 그래도 이제 아주 춥진 않은 것 같아요. 봄이 왔다는 얘기를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네. 이 남북에도 또 북미 간에도 이 봄 소식이 같이 전해졌으면 하는데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북 특별사절단이 그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오늘 오후에 네. 이 공군 특별비 편이죠. 그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 이제 그 방북하게 된다고 하죠. 네,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어제 특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네. 그 사절단 명단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그리고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5명이 꾸려졌습니다. 실무진이 5명이라고 하니까요. 총 10명이 이번에 방북을 하게 됩니다. 네. 청와대는 이번 방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 의미가 있다고 일단 밝혔고요.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 그리고 남북 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자들이 남북 정상회담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요. 거기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특사단 사실 뭐 정의용 실장이 가느냐 아니면 서훈 원장이 가느냐 그랬었죠. 이렇게 했는데 네. 두 분 다 포함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또 조명균 장관이 빠진 것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좀 이례적이다.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다 감안해서 이렇게 진용을 좀 정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특사단의 그 방북 일정 아무래도 이제 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그 국무위원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던데요. 네. 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날 거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모아질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질문이 3가지죠. 김정은을 만날 것인가? 문 대통령의 친서를 소지하고 갈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올 텐데요. 네. 일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확정해서 말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김여정 특사가 방남했을 때 문 대통령이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친서 휴대 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서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예측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가져간다고 봐야 되겠죠. 가지고 왔으니까 네. 여기도 가져가야죠. 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어제죠. 네. 그 언론인들과의 그 만찬석상에서 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그 직접 대화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워낙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참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 발언이 나온 그 자리는요. 그 워싱턴 주재 중견 언론인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언론인들과 얘기를 하면서 농담으로 가득 찬 연설을 하는 그런 분위기 말미에 그러니까 이 클럽 이 모임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 농담과 유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고 하죠. 그렇죠. 그냥 유쾌한 연례 만찬 자리였고 이 연설 말미에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신뢰 갈 만한 워딩인가 모르겠지만 일단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며칠 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북한이죠. 북한이 며칠 전에 전화해서 우리한테 대화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우리도 그렇다. 그러나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이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네. 뭐 매드맨 미치광이 문제라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 나의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문제다. 네. 내가 김정은보다 훨씬 더 매드맨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했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이 해설을 한 줄 붙였습니다. 이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도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 발언이 농담인지 아니면은 이 북미 대화가 임박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언론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뭐 진심도 담겨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최측근이자 그 재산관리인이죠. 이 이병모 청기재단 그 사무국장 이제 비자금과 그 차명재산관리국 등으로 이제 구속돼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 이제 기소할 때는 이 공소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좀 주목이 되고 있죠. 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이병모 씨를 특가법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의 구속영장에 이어서요. 이번에 공소장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다 이렇게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혐의를 드러냈는데요. 지난 2009년에서 13년 사이에 다스 자회사 홍은 플래닝에서 10억 8천만 원 그리고 지난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 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12월 홍은 플래닝을 통해서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죠. 이시영 전무가 다온이라는 기업에 40억 원가량을 무담보 저리로 특혜 대출해준 배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시영 씨가 지시를 해서 이 이병모 씨가 여기에 40억 원가량을 거의 이자 없이 저리로 특혜를 해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공소장에 이시영 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자다. 이제 이렇게 적시가 됐고 아들은 공범으로 표시가 됐네요. 네.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특활비 문제로 이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시 공소장에도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이고 김백준 씨가 방조범이다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었죠. 네. 자, 아무튼 검찰 수사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코앞까지 다가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지난달 그 성추행 의혹에 그 휩싸인 고은 시인 영국 출판사를 통해서 관련 의혹을 부인을 하고 집필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밝혔어요. 네,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 고은 시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영국 출판사를 통해서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고은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행동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고통에 대해서도 이미 유감을 표했다면서도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문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한 사람으로서 또 시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며 집필을 계속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죠. 자, 8명의 그 사망자가 발생한 그 부산 해운대 그 LCT 공사장의 그 작업 구조물 추락 사고
고정장치인 앵커 4개가 그 건물 외곽에서 그 이탈에 이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싶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 앵커라는 것은 건물 외벽에 박은 일종의 말뚝 같은 그렇죠.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단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벽면에 박혀 있어야 될 한 40에서 50cm짜리 이 고정장치 4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벽에서 빠져나갔다고 밝혔고요. 이 부품의 결함 가능성도 있지만 고정장치가 콘크리트와 함께 빠진 것이 있어서 아무래도 부실 시공의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네. 이 여부를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일 이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네. 사고였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오늘 오후에 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 이 특사단이 이제 그 방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그 대북 특사를 파견한 것은 이제 그 11년 만인데요. 이 특사단은 그 내일 오전쯤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친서를 전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그 지배적인데요. 이 대북 특사단의 그 역할은 무엇일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친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더불어민주당이 그 남북경협특별위원회 그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또 국회 이 외통위의 그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엽 의원, 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네. 이 우선 그 대북 특사단 파견 정말 그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네. 왜 이렇게 좀 속도를 좀 빨리 내고 있다고 그 생각을 좀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정세가 어떻게 될 건지 예.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한미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고 이것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 또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관계가 남북 관계를 다시 또 과거로도 이제 되돌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평창 올림픽 때 어렵사리 마련된 네. 이 대화, 화해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서 이것을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서둘렀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좀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빠르게 좀 진행할 거라고 좀 예상을 좀 하셨다든지요? 일단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다. 네. 이걸 계속 늦추면 늦출수록 일단 협의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들 가능하면 계속해서 후속 네.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된다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이제 그 북한의 김여정 특사가 네. 와서 일정 정도 지금 논의를 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답방 형식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네. 이걸 계기로 해서 그때 좀 얘기가 됐던 남북 정상회담의 여건이나, 네. 그다음에 북미 대화가 대단히 좀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걸 좀 어떻게 성사시켜낼 건지 이런 네. 조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특사단의 이제 그 배경이나 또 내용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용 그 청와대 그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그 수석 대표를 맡았는데요. 원래 예. 이제 그 정의용 실장이 가느냐 아니면 그 서훈 국정원장이죠. 국정원장이 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두 분이 다 포함됐어요? 예. 아마 이번에 그 대북 특사가 다녀온 다음에 바로 직후에 네. 미국을 가도록 돼 있죠. 그렇죠. 네. 바로 갈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뭐 사실상의 또 미국 특사 역할까지 겸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우영 안보실장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사령탑을 맡았고 주로 미국 통이죠. 미국 전문가. 네. 사드 문제나 대북 정책들을 조율해온 미국 전문가고, 그리고 이제 서훈 국정원장은 과거 1, 2차 정상회담도 쭉 참여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대북 전략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북한통,
한국은 미국통 이렇게 해서 대북 관계와 한미 간의 조율 문제까지를 함께 고려한 이런 팀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윤건영 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이제 그 특사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대북 전문가도 아닌데 예. 이 윤건영 실장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윤건영 또 국정상황실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측근위에서 포함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요. 특사를 윤건영 실장이 갖고 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국정상황실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 자체가 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이제 꿰고 있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 부처든 뭐 국정원이든 아니면은 이쪽에 이제 NSC든 청와대 안보실이든 네. 이런 관계들을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네. 볼 수 있는 역할이죠. 네. 그래서 일단 실무적으로 일단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라고 보고요. 네. 또 그 역할들을 또 제대로 해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특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이제 그 북미 간의 대화의 그 징검다리를 어떻게 이제 놓느냐. 이제 이 점일 것 같은데요. 예. 자, 지금 이제 가서 뭔가 이에 대한 성과를 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압박감도 심할 것 같은데, 이번 특사단, 북한에서 가장 좀 최소한 확인해야 될 지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선, 처음부터 너무 큰 욕심을 내면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북핵 문제는 단계적으로 지금 풀어가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네. 이번에 가능한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우선 당장에 지금 이제 눈앞에 닥쳐 있는 한미 군사훈련, 네. 문제와 연계된 지금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 네. 선언.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걸 이제 모라토리엄이다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시던데요. 예. 예, 그래서 우선 그 조건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서로 확인하고 네.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좀 명확히 받아내는 게 우선 좀 가장 좀 시급한 문제일 것 같고요. 네. 아마 이번에는 그 정도만 해도 가장 큰 성과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한미 연합 훈련이 그 재개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북한에서는 그 한미 연합 훈련을 좀 미루든지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고. 예. 안 그러면 이제 또 북한의 그 미사일 추가 발사가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한미 연합훈련과 무관하게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약속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청할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우리로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우선 그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이걸 막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북한이 이런 정도의 핵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 네. 실험을 중단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우리도 역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상호 그 수위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도 어떻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는 그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민감한 게 한미연합훈련 중에서도 네. 이 침투형 훈련 같은 공격형 훈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나 전략자산 전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거부감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또 할 경우에 자기들도 어떻게 하든지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그러면 같이 함께 동시에 이행을 하자. 이런 정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우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보면 이 미국 측 입장은 한미 연합훈련의 그 재연기는 없다. 이제 이런 좀 완강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저께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내용을 자세히 잘 보면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요. 네. 그것의 첫 번째 아마 그 태도 변화의 내용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발사 중단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그게 된다면은 미국도 한미연합 군사훈련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그 내일 오전쯤 우리 특사단이 만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가부간의 어떤 확답을 줄까요? 우선 이런 것들에 대한 확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북한의 체제 특성상 봤을 때 최고 통치자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확답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아마 이번 특사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 대북 특사단 일단 방북 일정을 마치면은 이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하고 이제 곧바로 그 미국을 방문할 것을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있다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북미 특사단의 결과를 대단히 궁금해하고요. 그 결과도 좀 자신한테도 좀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네, 그렇군요. 예. 자, 어제 이제 윤영창 국민소통수석이 이 북미 대화 여건 조성뿐만이 아니라 이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번 특사단이 가게 되면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당연히 아마 정상회담의 여건 저번에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도 방북 그때 요청을 받았을 때에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게 정상회담의 여건이 성사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같이 성사시켜 나가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상회담의 여건도 지금 이제 이 북미 대화의 여건과 사실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같은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약 한 3개의 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은 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북한은 핵을 동결하고 한미는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북한이 핵폐기 단계로 들어가고 한미는 체제 안전 보장, 다시 말해서 이제 북미 수교나 평화협정 이렇게 이제 상호 이행하는 검증 체계를 갖추면서 가는 과정인데요. 그 중에서 이번이 이제 그 1단계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련이 되면은 정상회담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정상회담에서 핵 동결 선언이나 제재 완화 문제 이런 게 같이 검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마 특사의 역할이 북미 대화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계엽 의원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못지않게, 이제 금강산 관광이랄까, 특히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번 특사단에서 좀 논의가 좀 될까요? 이번 특사단에서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나 인도적 교류, 문화교류 문제도 같이 얘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남북 경협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2단계 정도로 가야 남북 경협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엽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먼저 광고 듣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요. 네, ITN 라디오 그 출발 새 아침. 이제 그 3부 바로 시작할 텐데요. 네, 2부 시작할 텐데요. 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수입 철강과 그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그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네, 잠시 좀 광고 듣고 이야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을 이제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아주 잔뜩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순서를 좀 헷갈리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 말씀 구하도록 하겠고요. 자, 2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수입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내 산업에 그 적지 않은 피해가 좀 있을 것이라는 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그 주변국들 역시 그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관련해서 한국국제통상학회 그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일이었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외국산 철강과 그 알루미늄에 각각 그 25%와 이제 그 10%의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네. 자, 이 전 세계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정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 그래 말하자면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러스펠트 제품들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트럼프만 했으면 좋은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25%를 매기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네. 지금 EU하고 중국, 캐나다, 오방까지도 전부 나서서 지금 맞대응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1960년대 뭐 멀리까지 나갈 것도 없이 그때 맞대응으로 해서 무역전쟁 조짐이 미국하고 EU 사이에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 또 하나의 그 재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네. 자, 그러면 그 20% 정도의 이제 그 철강에 대한 이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알루미늄에 또 별도의 이제 그 관세가 부과가 되고요. 왜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 이 철강과 그 알루미늄에 그 관세를 이렇게 매긴 이유, 특별 관세를 매긴 이유, 꼭 이렇게 그 철강과 알루미늄만 집은 이유는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철강 알루미늄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트럼프의 지지 지역인 러스트벨트 지역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이쪽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가 있고 네. 내년에 이제 또 재신임을 믿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게 표를 예식한 거 아닌가. 소위 말해서 그때 용도의 이름이 러스트벨트라고 하다시피 가동률들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을 노리고 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 품목 자체가 철강 알루미늄인 거 보니까. 아, 네. 일단 이번 그 선거, 바로 있는 선거를 좀 겨냥한 이제 이런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표는 그 전략 같아요. 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철강 관세 다음 수순, 뭐 북미 자유협정 문제, 나프타 탈퇴 문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문제는 좀 계속 우리도 그 한미 FTA 문제가 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철강이 이걸 내린 것이 그냥 철강하고 또 이제 원래 성업원 2월 달에 내린 것은 세 가지 아니었었죠. 네. 12개국에 지목을 해가지고 53% 중간 매기는 거 하고 일률적으로 이제 24% 이번에 이제 거기다 1% 얹어가지고 25% 내린 거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추리한 것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지만 네. 12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내려서 상당히 타격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것이 기본적으로 나프타 재협상을 위한 하나의 무슨 택틱이 아니냐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프타와 연결돼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게 한미 FTA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죠.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미국 내에서도 과연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이제 무역전쟁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 경제에 더 그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백악관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회의 때. 네.
게리 콘이라고 이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요. 네. 그 밑에 이제 피트 나바로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피트 나바로는 트럼프 편에 적극 옹호를 했고, 네. 그다음에 게리 콘은 이게 이렇게 하면 저 미국 산업 전반에 피해가 있다. 실제로 발표 이후에 미국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청량음료 산업, 알루미늄하고 철강을 제재로 쓰는 주가가 네. 확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게리 콘하고 엄청난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내부의 그런 갈등 때문에 게리 콘이 뭐 사임한다는 이야기까지도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의 경제학자로 저도 경제학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전 경제학자와 자유무역론자들 사이는 굉장히 큰 다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론이 있는데, 당장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이번 그 관세 부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이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알루미늄은 이제 별거 없고요. 네. 철강을 보면 작년 2017년에 365만 톤을 미국에 수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총 수출의 한 11% 정도가 배미 수출이에요. 물론 네. 이제 유정용 강광 같은 경우는 56%가 대부분을 미국에 수출하지만 여기 때 25%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네. 철강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철강이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네. 가액에 비해서 이 볼륨이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출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다른 나라들도 그 같이 관세가 좀 부과되는 만큼 그래도 비교적 다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다시 한번. 이게 그 우리나라산 그 철강에만 부과되는 게 아니고 네. 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에는 이제 그 관세가 다 부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나마 다행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약에 제2안, 상무부가 제시한 2안에서 12개국을 지정해서 네. 우리나라가 포함된 거 하면은 그건 53% 중과세이기 때문에 그건 네. 아예 뭐 힘든데 이번에 조금 나아진 편은 사실이죠. 네. 자,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이유도 이제 그 강력하게 좀 반발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뭐 할리 데이비슨이랄까 이 버번, 미국의 그 유명한 대표적인 위스키고요. 또 네. 이제 그 오렌지 주스, 그 미국의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청바지로 유명한 이제 리바이스. 이걸 이제 콕 집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도 보복관세를 붙이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러냐?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더 관세를 더 매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일단은 딱딱 집었잖아요. 네. 할리 데이비슨하고 리바이스 찍었고요. 그렇죠. 유럽산 자동차가 이제 보통 프리미엄 카라고 좀 비싸요, 거기에. 예, 맞죠. 거기가 네. 지금 2.5% 관세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공언대로 30% 때리면 이제 보복 전쟁이죠. 네. 무역 전쟁이 이게 이제 60년대 이후에 80년대까지 미국과 유럽 사이에만 있었는데 네. 이제는 미국, 유럽이 아니라 이번엔 일률적으로 중국, 캐나다, 우방까지도 다 때렸기 때문에 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진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더 문제인데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서 말씀 이제 하신 것처럼 이 백악관 내 그 참모들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또 뭐 정치적인 이제 필요, 즉 뭐 표를 좀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 뭐 이걸 뭐 쉽게 처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 스타일로 봐서는 철회할 가능성은 지금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11월 선거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USTR 무역정책 어젠다가 나왔어요, 최근에. 네. 거기 보니까 딴 품목까지도 또 확장될 가능성이 지금 커요. 뭐, 대표적인 게 지재권인데. 네. 지적재산권. 이런 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대책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지금 중국과 캐나다에서도 이제 그 보복 관세를 좀 붙이겠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채권도 팔아버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좀 세계 경제가 좀 어떻게 좀 될까요? 그러니까 이 승자가 없는 게임, 즉 패자만 있는 게임이 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역 전쟁은요. 네. 루스 게임이에요, 이게. 아, 네. 윈닝 게임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것이.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 AIIB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좀 청취자분들은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영국이 네. 가담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들어갔듯이 네. 우리가 우방으로서 미국한테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은 나라가 우리가 대표해서 나가는 건 못하고 네. 캐나다나 EU가 부들고 일어나니까 네. 우리도 공동 보조를 취해서 보복관세 품목을 찾든지 네. 그다음에 방법을 매기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네. 그러나 이제 그 우리의 대응이 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통상 문제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네. 우리가 이제 한미FTA 이후에 네. 무역 수지 흑자가 늘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별로 이렇게 대응 수단 자체가 별로 없어요. 네. 실적이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공동 대응하는 방법이 다행히도 이번에 일률적인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네. 공동 대응하는 조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고 예를 네.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네.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이상을 갖고 있다고 1조 1,500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은 대응 수단이 있어요. 만약에 중국이 이걸 팔아버리면 네.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이자율 올라가고 그러면 미국이 결정타를 맞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네. 특별한 게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네. 대응이 좀 너무 높은 나라고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네. 그러나 AIIB 케이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서 한 것처럼 대응은 있어요. 왜냐하면 5반까지를 같이 때렸기 때문에 네. 공동 대응해서 하는 방법.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네. 최선의 전략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굳이 유럽이나 유럽연합이나 뭐 캐나다 이런 그 우리 우방국들도 다들 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좀 야기할 필요는 없다. 좀 전체적으로 공동 보조를 좀 취하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지금으로는 전면에 나서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이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그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